자, 이번 시간은 이제 빈출 테마 특강 5강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그 핵심 테마 주제 27번째 주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나라 살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의 나라 살림으로 정책을 하는 걸 우리가 재정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금융 정책은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거, 한국은행이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요것 좀 개념 좀 이해를 해볼게요. 우리 총수요라고 하는 것은 자, 국민 경제가 뭔가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자 하는 계획을 우리가 총수요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총수요는 애그리게이트 디맨드, 총수요는 가계, 우리 가계가 이제 물건을 사고자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소비라고 표현을 쓰고요. 정부가 기업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것을 투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업들은 생산을 위해서 기계 사고, 도구 사고, 공구 사는 거잖아요. 그걸 투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물건 사는 것을 government, 정부 지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물론 여기에 이제 해외가 포함되면 수출이 들어갈 거고요. 자, 수입은 빠지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재정 정책은 정부가 하는 정책이에요. 정부가 하는 정책이야. 그래서 정부 지출 있죠. 정부 지출 이거하고 조세 이걸 갖고 정책을 쓰는 거고요. 자, 금융 정책은 중앙은행이 이제 뭐냐면 통화량이죠. 통화량, 화폐 공급, 통화량을 변동시키거나 이자율을 변동시키는 걸 우리가 금융정책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자, 경기 부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총수요를 증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이렇게 있으면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총공급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총수요를 증가시켜야 이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국민소득이. 그래서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총수요가 증가하려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세는 감면해 줘야 돼. 세금을 깎아주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들려. 그러니까 정부가 또 기업들이 투자할 때 세금 깎아줘. 투자가 또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총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중앙은행이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 화폐 공급을 증가시켜줘야 돼. 통화량을 증가시켜줘야 돼.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사람들이 호주머니 돈이 생기니까 소비를 많이 할 거고요. 기업들도 호주머니 돈이 많이 생기면 투자를 또 증가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자율은 낮춰줘야 되겠지. 이자율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대신 소비할 거라고요. 저축 안 하고요. 기업들은 또 금리가 싸니까 많은 돈을 빌려서 또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떨어져요. 그건 동의어죠. 우리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많이 풀면 돈에 대한 가격, 돈이 많아지면 돈 가격이 이자율이란 말이에요. 돈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하고 투자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은 총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총수요 관리 정책. 자, 그런데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자율이 변동 방향이야. 이자율이 변동 방향. 자, 예를 들어서 재정 정책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잖아요. 그럼 이자율이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해서 소비하고 투자가 감소해 버려요. 근데 물론 정부 지출 증가분이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의 증가분이 소비 투자 감소보다 커서 보통 총수요는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소비하고 투자가 줄어들어요. 민간을 밀어내. 이걸 구축 효과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런데 금융정책은 그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면 시중에 돈이 풍부해지니까 이자율이 떨어져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소비하고 투자가 증가를 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그 재정 정책은 정부가 나서서 물건을 사줘. 정부가 나서서 물건을 사주는데 그 과정 속에서 민간의 소비하고 투자가 줄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금융 정책은 그게 아니라 민간 자체를 자극하는 거야. 내가 돈 풀어줄 테니 너희들 소비하고 투자를 좀 증가시킬래? 이렇게 민간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하고 투자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면 왜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민간 부분이 위축되는 효과가 발생을 할까? 그걸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재정 정책의 구축 효과, 이 확대 재정 정책은 자, 이자율을 상승시켜서 소비하고 투자가 구축되는 효과다. 이 구축 효과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재정정책 효과를 작게 만드는 게 바로 구축 효과인데, 그럼 왜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하는지 볼까요? 자,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 지출의 어떤 재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정부 지출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돼? 어떻게 조달됩니까? 국공채 발행을 통해 재원 조달한다고요. 그럼 만약에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해. 정부가 빈 문서를 낸다는 얘기죠.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봐봐. 제가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 지금 수요 곡선, 공 곡선이 있어요. 채권을 막 발행을 해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의 공급이 증가를 하겠죠. 채권의 공급이 증가하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질 거란 말이야. 채권 가격은 떨어지니까 이자율은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정부가 막 채권을 발행을 해요. 발행하면 이제 민간이 그 채권을 구입하겠죠. 그러면 그 시중에 있는 돈이 정부한테로 흡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정부가 돈을 끌어당겼으니까.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돈이 씨가 말라. 시중에 있는 돈이 귀해져요. 그럼 돈 가격, 이자율이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또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돈은 한정돼 있어. 돈은 한정돼 있는데 정부가 지금 공공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지금 돈을 막 끌어당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화폐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 볼까요? 지금 화폐 공급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화폐 수요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지금 돈이 필요해. 정부가 돈을 막 끌어당기고 있어. 정부의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정부의 화폐 수요가 증가하니까 결국은 이자율이 올라간다. 결국은 이자율이 올라간다.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재정정책의 구축 효과가 됩니다. 구축 효과. 자, 이제 이게 재정정책 구축 효과예요. 그래서 아무튼 하지만 보통 정부 지출의 증가분이 뭐 소비 투자 감소보다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총 수요는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융정책 볼게요. 금융정책.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떨어져서 소비하고 투자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니까 화폐 수요 곡선 우하향 나와 있죠? 화폐 공급 곡선은 정책 변수니까 수직이야. 수직. 그럼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이렇게 증가시키잖아요. 그럼 이자율이 떨어지죠. 이자율이 떨어져서 소비하고 투자가 증가하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여기서 만약에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야 소비하고 투자가 크게 증가하겠죠. 그럼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려면 화폐 수요성이 좀 가팔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화폐 수요가 완만해 보세요. 화폐 수요가 완만하면 이자율은 찔끔 떨어져요. 화폐 수요성이 가파르면 이자율은 대폭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폐 수요성이 좀 가팔라야 돼. 그래서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타율성이 작아야 돼.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타율성이 작아서 화폐 수요선이 가파르다면 이자율이 대폭 떨어져요. 그래서 이자율 하락분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 수요도 크게 증가하니까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타율성이 작아야 돼. 그래 금융정책 효과가 클 거고요. 두 번째, 자, 이자율이 하락했어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제 투자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 동일하게 이자율이 하락했을 때 투자가 대폭 증가할수록 금융정책 효과는 커지겠죠. 그래서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작아야 되고 투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커야 돼. 그러면 금융정책 효과가 커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다면 이자율이 약간만 떨어지더라도 투자가 대폭 증가할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금융정책 효과가 크려면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작아야 되고요. 투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커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정부 구매가 증가를 했어요. 정부 구매니까 정부 지출이 증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부 지출이 증가를 했어요. 자,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국민소득이 증가를 해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다시 소비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총 수요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부작용? 이자율이 상승해 투자가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B, C는 결국 뭘 의미한다? 이게 바로 구축 효과를 의미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B, C는 승수 효과를 의미한다? 틀렸죠. 승수 효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축 효과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계 소비성이 클수록 A 경로를 통한 효과가 커진다.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승수 이론 배웠죠? 승수 이론. 자, 볼게요. 우리가 그 승수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이제 소비가 증가를 해야 돼. 소비가 증가하고 그 소비가 증가하면 다시 또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요.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다시 또 소비가 또 증가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소비 함수는 C가 소비예요. 소비 함수는 A 플러스 BY예요. 그러면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는 얼만큼 증가하는가. 즉 소비 함수를 소득으로 미분한 거예요. 미분. 하면 B가 되겠죠.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에요. 그럼 만약에 한계 소비성이 0.8이라고 합시다. 0.8이면 동일하게 국민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는 0.8단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계 소비 성향이 얘가 0.9가 되면 동일하게 국민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가 더 대폭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럼 승수 효과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하게 국민 소득이 증가를 했을 때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승수 효과가 커져요. 소비가 더 대폭 증가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계 소비성이 클수록 A 경로, 요거죠. 요 승수 효과. A 경로를 통한 효과가 커진다. 맞는 얘기고요. 자, 리카르도의 등가성 정리. 자, 또 복잡한 얘기 나와 있네. 자, 리카르도의 등가성 정리는 이제 이거예요. 그 정부의 어떤 예산 제약식을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산 제약식이 딱 이 기간만 정부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기의 정부 지출이 있고요. 자, 2기의 정부 지출이 있어요. 그럼 2기의 G는 정부 지출이에요. N은 이제 2기 이 거니까 N은 할인해야 돼. 현재 가치로 환산하려면 할인해야 돼. 1 플러스 R로 할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정부 지출이 뭐하고 있어야 돼? 세금 무조건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과 세금 일치해야 균형 재정을 달성하거든요. 그러면 T1, 자 T2, 2기의 조세야. 이 G는 정부 지출이고요. T는 텍스 조세예요. 그럼 2기의 조세는 1 플러스 R로 할인해요. 그럼 리카르도의 등가성 정리가 어떤 거냐면요. 이거야. 자, 정부 지출 1기의 정부 지출과 2기의 정부 지출이 고정된 상황이야. 고정된 상황에서 자, 현재의 조세를 감면해줘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1기의 정부 지출이 100이야. 그런데 1기의 세금을 감면해 줘 갖고요. 90으로 세금을 감면해 줬어. 왜 감면해 줬을까? 뭔가 경기를 부양하려고. 세금을 깎아준 거야. 그런데 봐. 아니 정부 지출은 100을 썼는데 세금은 90만 걷었다는 얘기야. 그럼 10이 부족하잖아. 그럼 10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채권 발행했다는 얘기야. 채권 발행. 그러니까 채권으로 10을 충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세 감면이 콜 채권 발행이에요. 조세 감면이 콜 채권 발행이야. 조세 감면이 콜 채권 발행이에요. 그럼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하는데 이게 민간이 바보가 아니야. 이 균형 재정이 달성돼야 돼. 그러면 채권이 만기가 되죠. 그러니까 채권이 이제 만기가 됐으면 그 원리금을 상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리금을 상환해 줘야 되지. 이제 정부가 우리한테 이제 내가 채권을 딱 만기 때 제시하면 정부가 그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어떻게 상환할까? 우리의 세금으로 상환해 버린다 그 얘기야. 세금으로. 그러니까 민간이 바보가 아니야. 현재의 조세 가면은 미래의 2기에 미래의 조세 증가를 예상을 해갖고요. 이걸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싸그리 저축해 버린다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세금을 감면해서 세금을 감면해줬어. 1기의 세금을.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어떤 기대로 세금을 감면해줬다? 소비를 증가시키려고. 소비 좀 증가시키려 하려고 세금을 감면해줬는데 민간들이 바보가 아니야. 미래 세금 내려고 싸그리 이것을 저축을 증가시켜버려. 저축을 증가시켜버려. 그러니까 저축을 증가시켜버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겠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대부자금 시장이라고 해서 대부자금 시장. 대부자금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걸 대부자금 시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대부자금 시장 균형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대부자금 이렇게 이해해 볼게요. 투자 수요 저축이 있어요.
투자 수요는 이자율이 감소하면서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은행 가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라는 표현을 보통 써요. 그 다음에 저축은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 저축한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준 거와 똑같죠. 그래서 얘를 저축이라고 해요. 저축. 저축을 대부자금의 공급. 저축을 세이빙 S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벌어들인 것 중에서 쓰고 남은 게 저축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저축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민간저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저축은 자, 프라이빗, SP라고 보통 쓰거든요. 민간저축. 여러분들이 하는 저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Y는 국민소득에 대한 소득을 벌었어요. 소득을 벌어서 그중에서 세금을 떼죠. 텍스야 세금 떼죠. 그리고 또 뭐예요? 소비하겠죠. 소비를 하고 남은 거. 그게 민간저축이야. 자, 민간저축은 뭐라고요? 국민소득에서 세금 떼고 나머지 또 소비하고 남은 게 바로 민간저축이에요. 그런데 정부도 저축하거든요. 정부저축. 자, 우리 뭐라고? 얘를 government, SG라고 써요. 정부저축. 정부 벌어들인 것 중에 쓰고 남은 게 저축이라니까? 그럼 정부가 벌어들인 게 뭡니까? 세금 아닙니까? 쓴 게 뭐야? 정부지출이죠? 얘가 정부저축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민간저축 더하기 정부저축으로 구성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지금 세금을 깎아줬죠? 세금을 깎아줬어요. 깎아주면 어떻게 된다? 자, 정부저축 봐보세요. 정부저축이 T-G죠. 정부저축이 감소하겠죠. 감소해요. 자, 그런데 세금을 깎아줬더니 또 어떻게 돼? 민간들이 미래 세금 내려고 자, 세금 내려고 민간저축을 다 증가시켜버린다 그러잖아. 민간저축을. 미래의 세금 증가를 예상하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세금 내야 되니까 미리미리 세금 내려고 현재 세금 감면분을 싸그리 저축해버린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정부저축이 감소한 만큼 민간저축이 늘어나니까 얘는 뭐야? 이 총저축은 변동이 없어요. 얘를 총저축 토탈, 총저축이라고 해요. 얘는 변동이 없어요. 그럼 이자율이 변해 안 변해? 이자율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이 리카르도의 등가성 정리 요건 좀 복잡한 개념이거든요. 이런 복잡한 개념들을 다 이해를 해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인데 이런 지문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아무튼 리카르도의 등가성 정리가 성립한다면 이자율은 변하지 않아. 왜? 대부자금의 공급이 불변이니까. 그래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맞고요. 그다음에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그러면 정부 구매가 총수에 미치는 효과는 작아지죠. 뭐냐면요. 봐봐. 우리 아까 여기서 봐보세요.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을 해. 그럼 투자가 감소한단 말이야. 그럼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해 투자가 감소해. 그런데 투자가 이자율이 민감해. 그러면 이자율이 약간만 올라가더라도 투자가 와장창 줄어버리니까 구축 효과가 커져요. 그러면 총수요 증가 효과는 작아지겠죠. 구축 효과가 커지니까.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대표 문제 A번 볼게요. 자,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현상에 대한 거리가 먼 것은 나와야죠. 그러면 자,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해서 그러면 자, 총수요, 총공급 있어요. 그러면 확대 재정 정책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에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인데 그러니까 총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하겠죠.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을 해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오큰의 법칙이 있거든요. 오큰의 법칙. 국민소득 증가 이퀄 실업 감소야. 당연하겠지. 여러분들 경기가 막 불을 타. 그럼 국민소득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럼 실업은 줄겠죠. 그러니까 국민소득 증가 이퀄 실업은 감소해요. 그게 바로 뭐라고? 그걸 우리가 오큰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니까 실업률이 하락합니다. 맞고요. 국민소득이 증가하죠.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했잖아. 요게 틀렸네. 이자율은 상승. 그다음에 물가가 상승하니까 인플레이션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정부 지출을 막 증가시켜 버리면 정부가 이제 재정 적자가 심각해질 거란 말이야. 그럼 재정 적자라고 하는 것은
적자는 정부 지출 빼기 세금이야. 그럼 막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버리면 정부가 이제 나중에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겠죠. 재정 적자가 심각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것이다. 자,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와 있죠. 지금 이제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화폐 공급을 증가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화폐 공급을 증가시켜서 저금리, 이자율을 낮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소비하고 투자가 이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 내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내수가 증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춰도 별로 소비하고 투자가 증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서 매우 둔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의 이자율 타겟이 매우 작기 때문일 것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이자율이 상승을 한다 그랬죠? 이자율이 상승을 해요. 상승하게 되는데 투자의 이자율 타겟이 커. 그러면 약간 이자율 올라가더라도 투자가 대폭 감소해버리니까 구축 효과가 커지죠. 틀렸죠. 이자율 타겟은 구축 효과는 커져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타겟성이 커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타겟성이. 자, 그러면 정부가 이거거든요. 지금 정부 지출이잖아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아까 어떻게 됐어요? 국민소득이 증가를 해.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죠. 우리 화폐 수요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라 그랬잖아요. 화폐 수요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야. 그러면 화폐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화폐 시장에서 화폐 공급이 있고요. 화폐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 수요가 이만큼 증가했다고 합시다. 똑같이 화폐 수요가 오른쪽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타겟이 매우 커. 화폐 수요 곡선이 완만하면 이자율은 찔끔 오르죠. 찔끔 올라. 그렇지? 그런데 화폐 수요 곡선이 매우 가파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동일하게 화폐 수요가 증가를 했는데 화폐 수요 곡선이 가파르면 이자율은 대폭 올라요. 그러면 동일하게 정부 지출이 증가를 했을 때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타겟이 크면 이자율이 찔끔 올라. 그럼 구축 효과가 작아지겠죠. 그럼 재정 정책 효과는 커지겠지. 소득 증대 효과는 커진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한계 소비성이 크다. 그러면 정부 지출의 확대 재정 정책 효과는 커지죠. 우리 아까 설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승수 효과는 이거란 말이에요. 승수 효과는 지금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어? 그러면 국민소득이 증가해.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해. 소비가 증가하면 다시 소득이 증가해. 다시 소비가 증가해. 이게 승수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한계 소비성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소비가 더 대폭 증가할 거니까 정책 효과는 커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핵심 테마 28번째 지금 총수요 총공급 모형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미 설명드렸었어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어디까지나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이다. 총수요 관리 정책인데 우리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거든요. 왜 그러면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설명 좀 드려볼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이자율 효과가 가장 대표적인 효과거든요. 그러면 우리 화폐 수요는 첫 번째 물가의 증감수라 그랬죠.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하면 예전보다 더 많은 화폐를 가지고 다녀야 일상의 거래가 가능해. 화폐 수가 증가하고요. 두 번째 또 국민소득의 증감수였잖아요. 증감수고 세 번째가 이자율의 감소함수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화폐 시장에서 화폐 공급이 이렇게 있고요. 화폐 수요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 이자율 효과, 이제 물가 하락했다고 합시다.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화폐 수요가 감소한단 말이야. 물가랑 화폐 수요가 감소해요. 그 화폐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면 화폐 수요 값이 왼쪽 가겠죠. 이렇게 화폐 수요 감소해요. 그럼 이자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자율이. 그래서 화폐 수요 감소하니까 이자율이 떨어져.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증가하잖아. 그래서 총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투자가 증가하잖아. 이게 총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질 자산 효과가 있는데 얘는 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명목자산의 실질 가치가 올라간다 그래요. 그 명목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화폐로 묶여 있는 금융자산을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한마디로 가장 대표적인 게 명목자산이 화폐, 현금 또는 뭐야 채권, 어음 이런 것들이 금융자산이에요. 그 실물자산은 뭘까? 부동산, 빌딩, 토지 이게 실물자산이에요.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면 한마디로 그거야. 예전과 똑같은 현금으로도 화폐로도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죠. 명목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올라간다 그 얘기야. 그래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매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전과 똑같은 현금으로도 더 많은 물건을 구입하는 게 그래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 총수가 증가하는 거지. 이게 실질 자산 효과고요. 자, 경상수지 효과는 이제 뭐냐면 이제 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진 효과가 발생하죠. 물가가 떨어졌다니 우리나라 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 가격이 상대로 싸죠. 싸지니까 우리나라 물건이 잘 팔리겠죠. 그럼 뭐야? 수출이 증가하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외국 제품의 가격은 비싸지니까 수입은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순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총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보면 물가가 떨어지면 총수요가 이렇게 증가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총수요 곡선이야. 그래서 그 일반 이제 경제학 문제에서 우리 메이킹 테스트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학 문제에서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해갖고요. 이렇게 출제가 돼요. 출제 비중이 높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공급곡선이 나와 있는데 여기 단기 공급곡선과 장기 공급곡선이 나와 있어요.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만 기억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장기 공급곡선이 수직이다 해갖고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는 우리 매경 테스트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론만 나오고 갈게요.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단기 총 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요. 장기 총 공급곡선은 수직이 돼요. 그러면 이 어떤 얘기를 할까? 만약에 중앙은행하고 정부가 총수요를 이렇게 증가시켰다고 합시다. 증가시키면 단기적으로는 SAS, 단기적으로는 국민소득이 증가시킬 수 있어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국민소득은 불변이고 물가만 뛴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일반 경제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총수요 관리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실질 국민소득을 변동시키고 실업률을 낮출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만 뛴다. 장기적으로는 정책 효과는 사라진다. 뭐 개입하지 말아라. 뭐 요게 그 주된 내용인데 이게 왜 단기 총 공급곡선 우상향하고 장기는 수직인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노동 공급 함수, 예상 물가의 변동, 노동 수요 함수 다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정도 있다라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매경 테스트 문제에서는 그냥 AS는 보통 우상향한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총수요 관리 정책 아까 얘기했었죠. 자, 확대 재정 정책과 확대 금융 정책은 전부 다 총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에 따라서 정부 지출을 확대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정책이고요. 확대 금융 정책은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정책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총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총수요 관리 정책, 총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증가시키는데 총수요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물가는 상승하겠죠. 그런데 오쿤의 법칙에 의해서 국민소득 증가 이퀄 실업은 감소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다?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듯이 확대 재정 정책은 이자율을 끌어올리고 확대 금융 정책은 이자율을 낮춰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 그래서 확대 재정 정책은 이자율의 상승, 확대 금융 정책은 이자율의 하락.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 된다. 두 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니까 기억하시고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대표 문제 첫 번째. 자, AD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실제 GDP. 자, 실제 GDP가 이렇게 실선으로 나와 있고요. 잠재 GDP는 이제 뭐냐면 추세선이 잠재 GDP예요. 그러면 실제 GDP가 잠재 GDP를 초과했다는 얘기는 경기가 지금 굉장히 과열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A, B는 경기 과열돼 있고요. CED 기간에는 잠재 GDP보다 실제 GDP가 더 밑에 있죠. 경기는 불황 상태야. 불황 상태.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
올바른 성명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나와 있죠. 자, B기간. B기간 호경기죠. 호경기인데 지금 지금 국민소득이 점점 좀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잖아. 호경기는 호경기지만 국민소득이 서서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실제 국민소득이 자연 국민소득보다 커요. 자연 국민소득은 잠재 국민소득 그런 뜻이거든요. 추세선, 잠재 GDP야. 그러면 이게 N은 내추럴이야, 내추럴. 그러면 오큰의 법칙에 의해서, 오큰은 경제학자 이름입니다. 오큰이 그 미국의 데이터를 갖고 어떤 법칙을 발견시켰냐면요. 그 실업률이 상승하면 GDP는 국민소득은 줄고, 그래 실업률이 떨어지면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이 오큰의 법칙이 아니라 국민소득과 실업률을 서로 반대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실업률을 unemployment에서 small u라고 써요. small u. 그 자연 실업률은 자연스러운 실업률이야. 그러면 아래점자 n을 써요. 이렇게. 그러면 경기가 과열돼 갖고요. 실제 국민소득이 잠재 국민소득보다 크다면 경기가 과열돼 있으니까 오큰의 법칙에 의해서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보다 더 낮아요. 그 얘기야, 그 얘기. 자, 그래서 그 B기간의 실업률은 자연보다 낮아요. 낮는데 좀 봐봐. 낮음에도 불구하고 B기간은 지금 국민소득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잠재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한 게 잠재로 근접하고 있잖아. 그래서 B기간의 실업률은 자연보다 낮긴 낮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왜?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맞고요. 그다음에 C기간. C기간은 지금 국민소득이 감소했잖아요. 국민소득이 감소했어. 근데 공급 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면 공급 요인이 발생했다면 자, 총수요, 총공급 이렇게 있는데 지금 C기간은 국민소득이 감소했잖아요. 감소하는데 공급 때문에 국민소득이 감소하려면 공급은 감소를 해야 돼. 공급 때문에 국민소득이 감소하려면 그래야 국민소득이 감소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 공급이 감소하면 국민소득이 감소를 해요. 그런데 물가가 뛰잖아.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 경기가 막 불을 타.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는 상승하는 일반적이고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그다음 물가는 안정되는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경기가 침체에 빠진 물가는 보통 안정되는 게 일반적인데 공급이 감소해 버리잖아요.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치솟아 버려요. 이걸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치솟는 현상,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감소하니까 실업 증가하겠죠. 고용 부진, 그다음에 물가 상승이 심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얘기해요.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A기간은 이제 국민소득이 대폭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총수요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 총수요 요인이라면 이제 이때 국민소득이 증가하려면 총수요가 증가를 해야 되잖아요. 총수요, 총공급. 그래서 총수요가 증가를 해서 국민소득이 증가를 했다. 그러면 국민소득이 증가하잖아. 그래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경기 안정을 유발하려면 총수요를 경기가 과열됐잖아 지금. A기간은 경기가 과열됐기 때문에 총수요를 감소시켜줘야 되죠. 총수요를 감소시켜야 돼. 근데 정부 구매를 확대를 했다? 그럼 총수요는 더욱더 증가하니까 경기 과열은 더욱더 심해지겠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A, B, C, D, A, D 기간은 지금 경기 변동 한 주기로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향후 경기 흐름을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한다. 미래를 정확하게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경기 변동이 진폭이라 했잖아요. 주기 이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다고 미래 경기를 정확하게 예측한다? 뭐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문 기사에 나타난 경제 현상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균형점의 변화 방향은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어요. 소비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소비를 줄여버려요. 그 다음에 주요 수출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어요.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가 경기 침체가 발생하니까 거기서 수입을 안 해버리죠.
우리나라 수출이 또 감소하겠죠. 수출이 감소해. 그러면 우리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잖아요. 그래서 수출이 감소하지. 그러면 소비도 감소하지. 그래서 결국은 이때는 총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올라갔어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럼 기업들의 공급이 감소하겠죠. 공급이 감소해요. 그러면 총수요선이 왼쪽 가고요. 공급선도 왼쪽 가겠죠. 그럼 균형은 이쪽으로 가니까 나 방향으로 움직인다.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공급 증가 요인에 대한 사례 설명으로 해당하는 것은 나와 있죠. 여러분들 공급은 여러분들 생산함수를 떠올라야 돼. 생산함수. 이 공급은 생산함수를 떠올라야 돼요. 생산함수. 그럼 생산함수는 FLK 보통 쓰거든요. L은 뭡니까? 노동 투입량. 노동량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를 할 거고요. K는 자본. 자본 투입이 또 증가를 해도 생산량이 증가할 거야. 근데 F는 함수.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또 공급도 증가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야? 원자재 가격. 그런 것들이 또 공급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 건설이 증가했다? 주택 건설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한 거 아닙니까?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투자는 총수요죠. 총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채권을 팔았어. 채권을 매각하면 매각 대금만큼 번호통화 감소, 통화량 감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긴축 금융정책이니까 우리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총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야. 총수요가 감소하고요.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려버렸어. 기준금리를. 그럼 소비하고 투자가 줄겠죠. 소비하고 투자가 줄어들어. 총수요가 감소하는 거고요. 봐. 원자재 이런 생산요소. 생산요소라는 것은 뭐야? 노동과 자본 이런 거 임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공급은 증가합니다. 이게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고요. 중앙은행이 법정 지급 준비를 인상했다. 그러면 통화 승수가 감소해서 화폐 공급이 감소하죠. 화폐 공급 이러한 금융 정책은 총수요한테 영향을 주는 정책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핵심 테마 29번째 주제 실업 파트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계산 문제도 잘 나오고요. 말로도 출제가 많이 돼요. 총 인구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 생산 불가능 인구로 구성이 되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을 생산 가능 인구라고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거고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 비경제활동 인구야. 그런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취업자, 일하지 않은 사람을 실업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생산 가능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계산 문제 나와요.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 더하기 비경제활동 인구죠. 그래서 그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실업률은 이제 뭐냐면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야. 그러니까 실업률은 이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야. 근데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니까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야.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구직활동을 했어. 구직활동을 했는데 이제 취업이 안 돼. 취업이 안 돼갖고 내가 뭐 취업이야. 그럼 노동시장에 이걸 구직을 단념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노동시장에 실망한 나머지 구직을 단념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빠져버리죠. 그럼 얘가 구직 단념자 얘를 실망 실업자라는 표현을 써요. 실망 실업자. 그러면 구직 단념자, 실망 실업자는 사실상 계속 구직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잖아. 근데 자기가 취업이 안 되니까 구직을 단념했어. 그럼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인 실업 상태에 있지만 실업 통계에서 빠져버리죠. 그러면 실업률이 갑자기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실질적인 실업 상태에 있지만 실업률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야. 과소평가하는. 그래서 실망 실업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실망 실업자가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비경제활동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는 그대로 있겠죠. 경제활동 인구 준 만큼 비경제활동이 늘어났어. 근데 경제활동이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직 단념자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구직 단념자가 증가했다고 합시다. 첫 번째, 경제활동 참가율은 떨어지고요. 두 번째, 실업률 봐보세요. 실업률은 여기서 자 실업자 수가 줄죠. 그러면 분자도 감소하고 분모도 감소하지만 분자가 더 적은 숫자죠. 적은 숫자에서 똑같은 숫자가 감소하면 그 비율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업률은 떨어지죠. 비경으로 빠져보니까 실업률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실업률의 통계라는 게 결국은 뭐야? 이 구직 단념자를 반영을 못한단 말이야. 구직 단념자는 실질적인 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에서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 실업자를 통계에서 집어넣은 다음에 이 실망 실업자를 통계에서 포함시킨 다음에 실질적인 고용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가 필요할 거다. 그게 바로 고용률입니다. 그러면 요 실망 실업자를 고려하려면 비경제 활동률을 고려해야 돼. 비경제 활동률을 고려하려면 생산 가능 인구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이걸 고용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이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취업률이야. 취업률 100% 빼기 실업률이고요. 그게 취업률이고 생산 가능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용률이야. 그래서 고용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용률. 그래서 현실의 고용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나온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자,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사례. 자, 볼게요. 오랜 구직 실패 후 구직을 포기한 A씨가 취업을 단념했다. 그럼 원래는 실업자였던 사람이 뭘로 바뀌었어? 비경제활동을 바뀌었죠. 그러니까 구직을 단념하면 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버린단 말이야. 그럼 아까 제가 구직 단념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 실업률은 떨어진다 그랬죠. 실업률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기억 맞고요. 전업주부 B씨는 자녀가 학교인 동안에 오전 시간대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럼 원래 전업주부는 비경제활동인 거야. 일할 의사가 없었는데 지금은 일을 하고 있어요. 마트에서 일을 하도록 우리가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취업자가 돼버렸어. 취업자가. 그러면 우리 실업률에서 어떻게 됩니까? 취업자가 증가했죠. 취업자가 증가하니까 실업률은 떨어지겠지. 맞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생 D씨 취업자죠. 취업자였어. 근데 정규직 일자리를 됐어. 그래서 취업자야.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야. 그러니까 마트 아르바이트생도 취업자야. 근데 정규직 가도 취업자야. 그럼 실업률은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회사를 원래 개발자 C씨는 회사를 그만뒀어. 회사를 다녔다는 얘기는 취업자죠. 취업자, 인플로이먼트. 그런데 대학원에 입학했어. 공부를 했어. 그럼 일할 의사가 없죠.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취업자가 지금 줄어버렸잖아. 그럼 여기서 취업자가 줄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실업률은 커지겠죠. 실업률은 커져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고요. 자, 경제활동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를 바르게 묶은 것은 나와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생산 가능 인구가 있어요. 생산 가능 인구 P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할 의사와 능력 있는 사람이 L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그다음에 여기가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취업자가 100만 명 있어요. 100만 명 있는데 지금 고용률이 50%야. 50%.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200이라는 뜻이죠. 이거 2배가 돼야 되니까 200.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야? 그게 고용률이니까 200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 60%야. 그러면 200이 60%가 120명. 이 120명이 뭐예요? 경제활동 인구.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이 80이 되겠네. 이게 쉽죠?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다음 그림은 각국의 구직 단념자 추이다. 구직 단념자가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구직 단념자가 증가를 해요. 그럼 아까 자, 그 다음에 고용률 볼까요? 고용률. 자,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잖아.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 더하기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여기가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지금 구직 단념자는 원래는 실업자였던 사람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가 그만큼 줄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를 했죠. 그럼 생산 가능 인구는 변동이 없어. 취업자도 변동이 없어. 고용률은 불변입니다. 주의하셔야 돼. 실망 실업자가 늘면 고용률은 불변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실업률이 상승했다? 아니죠. 실업률은 떨어져야 돼. 실업자가 증가했다? 실업자가 감소했죠. 왜냐하면 구직을 단념했다. 그럼 실업자가 줄어드는 거야. 고용률은 불변이죠. 경제활동 참가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를 했죠. 왜냐하면 원래 실업자였던 사람이 비경제활동으로 빠지니까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